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네, 윤 기자님. 네. 네. 지난 시간에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잖아요. 네,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네. 한국의 외환 위기에 대해서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윤 기자님, 요 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전설적인 썰, 우리나라 투자업계에서 내놓은 전설적인 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네.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이 네. 우리나라에 환투기하러 들어왔다가 한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손해를 보고 물러났다는 내용이에요. 아, 네. 이전에도 김 기자님이 몇 차례 맞아요.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었죠. 근데 이게 팩트로 확인된 건 분명히 아니고 하나의 썰로 좀 돌고 있긴 하는 건데, 근데 소로스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누군가는 환투기 세력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손해를 보고 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소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데 이후에 이 환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유진투자증권 같은데 이제 투자를 했다가 뭐 이제 차익을 많이 또 보고 또 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기사를 좀 봤는데 소로스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한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 어떻게 소로스의 이런 그 전략을 좀 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영향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 얘기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소로스가 진짜로 한국의 원화를 공격했다면 과거 태국 바트와나 영국 파운드화 때처럼 투매를 통한 평가 절하를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대량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공매도를 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으려고 했겠죠. 소로스까지 아니어도 국제한머니가 이런 계산하에 한국 외환시장에 충분히 접근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을 받는 와중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의 한머니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려면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계속되는 달러화의 유출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화보다 해외로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달러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한머니들은 이런 수순으로 한국 경제가 더 망할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실제 한국의 기업들은 뭐 여러저러 내려앉고 망하고 또 국민들은 절망감에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한머니들이 계산 수대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게는 오지랖 DNA가 있죠. 네. 예.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국민들이 나섭니다. 예. 인민들한테는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고 구한 말에는 의병들이 또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죠.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에도 독립군들이 그렇게 또 많이 네. 지는 싸움을 했었잖아요. 참고로 당시에 일본은 거의 뭐 군사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대항하기에 상당히 힘겨운 존재였지만은 그래도 그걸 구르지 않고 나는 또 투쟁을 했었죠. 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올림픽까지 개최했던 우리나라인데 이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굴욕에 빠지자 국민들이 나섭니다. IMF 구제금융 위기가 다름 아니라 달러가 모자라서 생긴 위기라는 걸 알고 온 국민이 나서 달러 모으기에 나섰던 거예요. 국제적으로 달러를 구하려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오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빛나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금을 수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윤 기자님 그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예. 집에 있는 금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저희 집엔 금이 없어서 금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냉면집에 그러니까 달러화를 가져오시면은 냉면 한 그릇 공짜로 들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이벤트가 예. 있었죠. 당시에 그 냉면 그러니까 달러가 하나의 원화 가치만 1,300, 1,400원, 1,500원 할 때였는데 물론 1,900원까지 내려가긴 했죠. 네. 근데 냉면이 그때도 한 그릇 3,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화 모아오고 외화 모아오고 그다음에 금 모아오고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금은 또 그 자체적으로 또 상품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녹여서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집안 장롱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1998년 금 모으기를 통해 수출된 금의 양이 227톤이래요. 한국에서만 나간 금이 227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앞다퉈 금을 수출하면서 당시 금 시세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보관했던 금이 15톤이었는데 온 국민에 날리기 위해서 화수분처럼 모았던 금이 227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놀랐죠.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많은 금을 갖고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로 원화 가치 공매도에 걸었던 국제 한머니들은 아마 좀 큰 손해를 봤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히려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한 땀 한 땀 모여서 외화를 눈물겹게 확보를 했고 4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성과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성장성 회복력을 보이자 외국에서도 한국을 달리 보고 투자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자산에 투자하고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했던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전보다 더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고 또 사회, 산업,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구조를 갖게 됐죠. 예.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IMF 구제금융은 왜 발생했을까?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었고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진 데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 구제금융에 대한 원인은 분석한 학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전문적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얘기와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책에서 임경님 저인데 그 책에서도 많이 좀 따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경제 위기가 전 시간이죠. 오기 전에 반드시 호황기가 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IMF 직전 1990년대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의 호황기 때문이에요. 임 기자님, 백화점 엘리베이터 걸. 예. 네,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을 또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90년대 고도 성장 드라이브를 하고요. 특히 한국은 일본의 엔화 평가절상, 저유가 등으로 수출 시장에서 쾌속 질주를 합니다. 물건이 잘 팔리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을 받아서 문어발식 확장을 했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호황을 느껴질 수밖에요. 그러다 1995년 일본 엔화가 평가 절하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1998년 서울올림픽을 거쳐오면서 인건비 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죠. 한국의 전통 수출 상품이었던 섬유,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기업이 물건을 잘 안 팔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요. 1990년대 금융 자유화로 해외 외채를 들어오는 게 쉬워지면서 기업들과 금융사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싼 단기 외채를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단기 외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채는 금리가 장기채보다 쌉니다. 왜냐? 단기간에 빌렸다 돌려주다 보니까 장기채보다 떼일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그 금리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금리는 떼일 가능성과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금융사들은 뭐 했냐? 저금리 단기채를 빌려와서 고금리 장기채를 대출해줘요. 여기서 나오는 금리차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1년짜리 단기채를 빌려와요. 그리고 이걸 5년짜리 장기 대출, 중장기 대출로 빌려줘요. 그리고 1년마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만기 끝나면 새로운 대출 1년짜리 대출 가져와서 갈아 끼워놓고 그러면서 아니면 혹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이게 평상시면은 괜찮죠. 잘 들어보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단기채를 빌려주는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 차주에 대한 신용도를 의심한다던가 아니면은 나 이제 돈 안 빌려줄래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실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당장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채를 빌려준 요 주체가 돈 가져와 그러면은 갚을 돈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사들이 IMF 구제금을 받기 직전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고질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겪고 있었어요.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 수지에서도 적자를 기록합니다. 달러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달러를 빌려와야 하고 외채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거품도 높게 형성됐던 것도 한몫했어요. 그때도 자산 거품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차입 경영과 기업과 금융사마다 빚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그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한머니, 핫머니라고 불리는 환투기 세력들이 아시아와 남미를 부지런히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고도 성장이 끝나면서 거품도 커졌고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한머니들의 타깃이 되었어요. 이들 나라는 호황기가 끝나고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황기 쪽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대외적으로 이런 배경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트리거는 블룸버그 뉴스에 올라오는 몇 줄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1997년 11월 5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가용 외환 보유고는 20억 달러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런 한국 경제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유료로 보는 뉴스예요. 투자업계에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한국 시장에 자산이 있는 해외 자본들은 당장 이를 빼서 밖으로 나갑니다. 한국 정부는 끝까지 IMF 구제금융이라는 구록을 좀 피하려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뒷덜미를 잡히다시피 해가지고 12월 되어서 마지못해서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더 가혹한 조건으로 우리가 IMF 구제금을 받게 됐죠.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뼈를 깎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사실상 국제적으로 한국이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의 분연이 일어난 거였고요. 코 올리게까지 집안에 달러를 들고 나오는 등 종적인 달러 확보에 나섰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고환율, 고금리 정책을 씁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출 있으시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고금리는 그런 원화를 갖고 있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자세를 보니까 이 나라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원화 가치는 싸. 금리까지 높아. 이거 돈 놓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예, 당연히 한국에 많은 외화 자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코리아라는 말이 그때 또 뭐 많이 유행을 했어요. 한국에는 자산 뭐 한국을 뭐 사라 그런 거긴 한데 예. 그리고 사실 또 염가로 우리나라 귀중한 자산들이 많이 나가긴 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예, 그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정부는 또 금융회사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기업 간 구조조정은 뭐 어느 정도인데 효과성은 발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삼성이랑 LG가 그때 그 이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선전하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실화된 은행을 정리하고 합병하고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세금을 투입해서 살리는 노력을 합니다. 조그마한 군소은행이 사라지고 큰 은행이 통합됐고 은행이 망할 염려가 없어지니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 한국은 위기를 이겨내고요. 10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때도 국제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한국의 금융의 규제는 좀 세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상품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한국이 그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사히 잘 넘기겠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네. 근데 참 지금 10년 뒤 그러니까 작금의 이런 뭐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는 거 봤을 때는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좀 많이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코로나19를 겪어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선진국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후로 우리는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성장 저물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 내부에서도 우리끼리의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예전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이 애를 먹게 되는 거죠. 산업구조가 더 이상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란 저가 제조업 생산 괴리가 있는 것도 큰 계기가 되긴 했죠. 예. 그래서 IMF 이후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구조와 체질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부작용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병폐를 많이 겪게 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